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기억나실까요?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돼. 자, 그 중에서 단당류는 포도당처럼 하나의 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당류야. 이당류는 몇 개야? 이름 봐도 두 개죠? 단당류 두 개가 결합했을 때 우리가 이당류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당류는요, 3개 이상 아니고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이 결합했을 때 우리가 다당류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자, 하나로 구성된 거 단당류, 두 개로 구성된 거 이당류,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모인 거 다당류라고 한다. 단당류의 예시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당류의 예시로 엿당, 설탕, 젖당 있어요. 엿당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 엿당? 엿당.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친구가 누구죠? 그냥 대답하기 싫은 거죠. 아밀레이스인 거 알고 있는 거죠.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한다 할 때 그 엿당이야. 포도당이랑 합쳐진 게 엿당이야. 자, 그 다음에 설탕은요, 포도당이랑 과당으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당은 이렇게 육각형이거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이 설탕이야. 어떤 게 포도당이겠어? 왼쪽, 오른쪽. 얘가 포도당인 거죠? 얘가 과당인 거야. 설탕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두 개의 단당류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당류고요.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이랑 갈락토스라는 거 합쳐졌을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엿당은 둘이 같은 거 붙어 있어야 돼. 설탕이랑 젖당은 둘이 다른 거 붙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당류는 수많은 단당류가 결합한 긴 사슬 구조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해요. 녹말 같은 거. 녹말 하시면 식물의 에너지 저장 물질. 우리 방금 쳤던 테스트에 나와 있었죠? 포도당 합성한 후에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변환한다. 엽록체에 잠깐 저장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자,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언제 나왔지? 글라이코젠? 인슐린이랑 글루카곤 하면서 글라이코젠 나왔던 거 기억날까요?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전환하는 역할하고, 글루카곤은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역할한다. 맞아? 글라이코젠 있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 하면 식물세포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요거는 우리 그 생명과학 3단원에 있긴 했었는데, 요거 뒤쪽에서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자, 이게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어떻게 돼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된다. 알고 있죠? 됐죠? 자, 뭐뭐뭐 있는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질 갈 거야, 지질. 지질 하시면 물에는 잘 안 녹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인데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으로 구분된다 되어 있고, 지방, 지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가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있을 거야. 맞아? 탄소, 수소, 산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소화에서 배웠던 그 지방이랑 모양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 지방 분해되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되고 나면 뭐 나온다 그랬는지 기억날까요?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분해된다 했었거든? 그 모노글리세리드가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하나가 합쳐진 거고요. 요 밑에 달려있는 다리들이 지방산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위쪽에 달려있는 이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글리세롤이라는 부분이고요. 밑에 달려있는 다리들이 지방산이야.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성지방 하시면 한 분자의 글리세롤이랑 세 분자의 지방산이 결합해 있어요. 다리 3개예요. 외우셔야 돼요. 자, 중성지방 같은 경우엔 주요 저장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대. 왜 그렇냐라고 했을 때 우리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랑 지방이 1g당 몇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내는지 혹시 기억날까요? 7 아니야. 10 이내의 숫자가 있는 건 맞아요. 한 자릿수인데 사랑 9가 있었어. 누가 사고 누가 부를까? 지방이 9, 나머지가 4였어요. 맞아? 지방이 1g당 낼 수 있는 에너지량이 제일 많아. 그래서 중성지방이 주요 저장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이 4고 지방이 9다.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요. 펭귄 같은 애들 통통하죠? 지방 엄청 많죠?
펭귄이나 고래 같은 경우에 지방층이 있어서 체온 유지하는데 요 중성지방이 역할하고 있더라. 됐죠? 요게 중성지방이야. 지질의 첫 번째 중성지방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지질이야. 인지질 누구의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언제 배웠어, 인지질을? 세포막 할 때 배웠죠? 인지질 같은 경우에 세포막이나 행각 등의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야. 생체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친수성 머리 있고요. 소수성 꼬리 있어요. 어떻게 결합된 거냐? 한 분자의 글리세롤이랑 두 분자의 지방산이랑 여기 인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분자의 글리세롤, 두 분자의 지방산, 그리고 인산이 결합된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산이 결합되어 있어서 인지질이라고 부른다. 됐어요? 뭐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외워야 돼. 그래서 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이고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요 꼬리 부분이 소수성이다. 요거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날까요? 오케이? 자, 이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죠? 언제 들어봤어? 뭐 약에서 많이 쓰죠. 약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그 스테로이드인데 얘는 일단 탄소로 구성된 고리화합물 4개가 연결된 물질인데요. 고리 4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그림 보시고 얘가 스테로이드인 거, 인지질인 거, 중성지방인 거 알아야 돼요. 얘가 스테로이드의 모양이에요. 고리 4개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 스테로이드 중에서도 우리 콜레스테롤 있어.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야.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의 성호르몬이나 부신거질 호르몬 같은 호르몬 만들 때 콜레스테롤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콜레스테롤 몸에 안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있어요. 있어야 돼.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세포막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만들 거라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괜찮을까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지방세포인데 여기 이렇게 중성지방 저장하고 있어. 우리 중성지방 이용해서 에너지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 이렇게 밑에 두꺼운 지방층이 있으면 체온 유지에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세포막을 봤더니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 꼬리, 꼬리, 머리. 그쵸? 그 다음에 가운데 사이사이에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지질이랑 콜레스테롤 모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거야. 오케이? 둘 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둘 다 구성하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 밑에도 인지질과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자, 여기까지 내용 괜찮을까요? 옆쪽에 생물체 구성 물질 보시면 요거는 물이 제일 많다는 알고 있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밑에 단당류의 구분은 학교에서 수업하시면 하면 되긴 하는데 탄소 개수에 따라서 6탄당, 5탄당, 5탄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알고 있는 포도당 이런 애들 6탄당이야. 그 다음에 5탄당이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가 5탄당이에요. 이건 학교에서 설명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설명하시면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게 늘어나는 거고 안 하시면 그냥 안 외워도 괜찮아요. 그냥 구분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소수성이다, 친수성이다, 물이랑 친하다, 물이랑 안 친하다 배웠었죠. 그럼 이 첫 번째 페이지 10페이지는 다 끝났어요? 괜찮아?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자, 옆에 탐구자료창에서 바나나에서 탄수화물과 지질 관찰하기 되어 있는데 혹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이 뭐였는지 기억날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뭐야? 녹말이랑 만나면 무슨 색으로 바뀌어요? 청남색. 그래서 여기 녹말 용액에다가 떨어뜨리면 청남색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지방은 수단3라는 거 이용해서 선홍색으로 변한다.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생명과학에도 나와 있었던 내용이라서 얘기 안 하시고 내셔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거든요. 나 이거 까먹었으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요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백질과 핵산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단백질 같은 경우에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3대 영양소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배웠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 중에서 단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일 뿐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단백질 하시면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고 생물체 대부분의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효소 같은 거 이루고 있고요.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항체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그쵸? 항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 단백질의 구조 보시면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다. 이것도 알고 있고요. 펩타이드 결합 하시면 한 아미노산의 이 카복실이랑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랑 합쳐져요. 둘이 만날 건데 이 가운데 물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수소 2개, 산소 하나. 물 하나 빠져나올 거야. 그 상태에서 결합될 거예요. 얘네 빠져나오고 이어지는 거지. 이게 펩타이드 결합이라서 배울 때 물 한 분자 빠져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 반응을 우리가 탈수 축합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탈수, 물이 빠져나오면서 축합, 합쳐지는 반응이다 라는 거야.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물 빠지는 거.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 구조 같은 경우에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기억나요? 아미노기 있고요. 카복실기 있고요. 겹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거 보시고 아미노산 구조인 거 알 수 있죠? 그릴 필요까지는 없거든. 근데 이거 딱 나와 있을 때 얘가 아미노산 구조를 나타낸 거다 정도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쫙 해서 이어질 거야. 그 쭉 이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앞에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많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 자체만으로 바로 단백질을 구성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효소 같은 걸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단백질의 구조 보면 1차, 2차, 3차, 4차 구조로 나뉠 거예요. 1차 구조라고 하면 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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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이어져 있는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1차 구조라고 불러요. 그냥 일단 연결만 해서 폴리펩타이드를 형성을 한 거야. 이게 1차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구조는요. 이런 실처럼 쭉 이어져 있었던 애들이 나선 구조를 이루거나 아니면 병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병풍 뭔지 알죠? 병풍으로 이렇게 접혀있는 구조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2차 구조라고 해요. 알파 나선 구조랑 베타 병풍 구조로 나누긴 해요. 어쨌든 이 나선이냐 병풍처럼 접혔냐 이게 2차 구조다. 자,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뭐냐? 얘까지는 아직 선형이야, 그치? 나선이거나 병풍이거나. 근데 3차 구조는 얘가 접혀요. 접혀서 이제 입체적이야. 얘가 접혀서 입체 구조를 형성했을 때 우리가 3차 구조다라고 이야기해줄 거고요. 2차 구조에 나선이랑 병풍도 밑줄 쳐줄게. 3차 구조 어쨌든 입체 구조 형성할 거고 4차 구조는 그럼 뭐냐? 얘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여러 개 모이는 거야.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였을 때 우리가 4차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 모였을 때. 자, 다시 1차 구조는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이어진 그냥 폴리펩타이드 그 자체고요. 2차 구조다라고 하면 알파 나선 구조 혹은 베타 병풍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 3차 구조다라고 하면 걔가 이제 접히고 꼬였어. 그러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거고 4차 구조라고 하면 3차 구조가 이제 여러 개 합쳐진 상태의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됐어? 자, 그러면 얘네가 알파 나선일지 베타 병풍일지 어떤 방식으로 접힐지는 누가 결정할까? 결정하는 것들 결국은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숫자, 배열 얘네에 따라서 어떻게 접힐지가 결정이 돼요. 우리가 지금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 않지만 아미노산마다 특징이 다 다르고 서로 친한 애들이 있고 서로 안 친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서로 친한 애들끼리는 서로 달라붙어서 접힐 거고 안 친한 애들끼리는 밀어내서 벌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이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류도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배열 순서도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에 따라서 단백질의 이체 구조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단백질의 기능. 입체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다. 그래서 기능 우리 크게 보면 생물체 구성하고 있다. 알고 있죠? 손톱이랑 머리카락 구성하고 있는 것도 단백질이야. 구체적으로 케라틴 단백질인데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요거 배웠었죠? 효소랑 호르몬의 주성분인 거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체의 주성분이다. 우리 항체가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 기억나? 책에? 항체? 혈장 단백질이라고 쓰여 있었거든? 항체의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 방어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어요. 3대 영양소 탄단지.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수송할 수 있다. 나트륨, 칼륨 펌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막단백질 가지고 물질을 수송할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자, 그럼 우리 탄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고, 그러면 효소의 주성분은 누구야? 효소의 주성분이 탄단지 중에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누구라고 하셔야 되죠?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지. 호르몬의 주성분 물어보면? 그리고 단백질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지질 중에서 누가 호르몬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랬어? 지질 중에서도 스테로이드. 4개의 고리로 구성된 스테로이드. 거기서 사람의 콜레스테롤이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이고 콜레스테롤로부터 사람의 성호르몬이라든지 부신거칠 호르몬 같은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주성분으로 이제 우리 단백질만 이야기하지 말고 단백질이랑 스테로이드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핵산 있어요. 자, 핵산 DNA, RNA 있고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나 앞에서 그거 체크 안 했다. 단백질의 구성 원소. 기본적인 구성 원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있죠. 여기 있어요. 질소로 있고요. 가끔가다 황을 하며 하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쪽에. 핵산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까지 갖고요. 그 다음에 인도 있어요.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이루어진 게 뉴클레오타이드였지. 맞아요? 그 인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DNA랑 RNA로 크게 나눌 수 있었고 DNA 같은 경우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만나서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었고요. RNA 같은 경우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그 자체 하나만으로 단일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결합한 걸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당이랑 인산이랑 결합해서 당-인산 골격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3학년 때 나오는 생명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일단 이 구조까지는 그래도 눈에 익혀둘게요. 자, 그 다음에 당 같은 경우에 DNA는 디옥시라이보스. 이 DNA의 D가 이 D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NA는 라이보스라는 당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R, 여기서 나오는 R이고요. 그 다음에 염기 같은 경우에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으로 이루어져 있고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민과 유라실이 차이였죠. 그리고 이것도 시토신 혹은 티민이라고 적힌 자료들도 있을 거예요. 우라실이라고 적힌 자료들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DNA의 기능으로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기억나요?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게 DNA고 RNA는 그 유전 정보 전달하고 RNA 가지고 단백질 합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이야기했었죠.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사실 통합과학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핵심 체크 한번 볼게요. 생물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구분된다. 탄수화물이죠? 단당류의 예시 뭐 있어? 포도당, 또 과당, 또 하나 더 기억나요? 앞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락토스까지 단당류 있었고, 이당류는 설탕, 또 엿당, 또 하나 더 젖당 있었어요. 그러면 설탕은 누구랑 누가 결합한 거였지? 포도당, 그리고 과당이 결합한 거예요. 그 엿당은 포도당, 그 다음에 젖당은 포도당이랑 갈락토스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당류 같은 경우엔 녹말이랑 글라이코젠이랑 셀룰로스 있었죠? 녹말은 식물에서 그 양분을 저장하고 있는 주요 그 에너지 저장 물질이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젠 같은 경우엔 동물에서 간에 저장하고 있죠? 셀룰로스 같은 경우엔 식물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다. 됐을까요? 탄수화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로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등으로 구분되는 거 지질 해주시면 되죠. 중성지방 어떻게 생겼어?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몇 개? 3개.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인산 하나랑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2개까지.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고리 몇 개? 고리 4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단백질,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주성분이며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생명활동에 관여하고 있고요.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뭘로 연결돼요?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단백질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있었어. 1차 구조는 뭐야? 그냥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이어져 있는 폴리펩타이드죠. 2차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죠? 나선 구조나 병풍 구조. 3차 구조는 그게 그렇죠. 꼬이고 접혀서 이체 구조 이런 거고, 4차 구조는 3차 구조가 2개 이상 모인 상태.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핵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랑 유전 정보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 있고요. 단위체는 인산, 당, 뭐가 1대1대1로 결합해? 염기. 그죠?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구성물질? 구성물질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 볼게요. 이 문제는 집에서 직접 푸실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19쪽까지 쫙 풀어주시면 될 거예요. 아마 어려운 문제가 딱히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고 쭉 넘어가셔서 이쪽이지? 72쪽까지 넘어갈게. 자,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 에너지 균형. 그 중에서 A에 들어있는 게 물질 대사와 에너지 출입인데, 물질 대사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다. 이거 문장 언제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주셔야 돼요. 알아야 되고 외워야 돼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물질 대사를 하게 되면 우리 에너지 얻을 수 있어. 그리고 물질을 얻을 수 있어요. 세포호흡하면 에너지 얻죠. 그리고 뭐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너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사실 둘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뭘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물질 대사의 특징, 화학 반응 촉매하는 효소가 관여할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출입 함께 일어날 거예요. 이제 이건 안 틀릴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반응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출입한다. 자, 요거 3개까지는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죠. 그 중에서 요 단계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단계적을 배울 때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치? 근데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이해를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칠 거라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반응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반응물에서 뭘 하나 만들어. 우리 세포호흡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 방금 봤던 그 이상하게 생긴 이렇게 사이클 해가지고 막 뭐 그려져 있었던 거 기억나요? 세포호흡에?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질 뭐 A, B, C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반응물이 처음에 있었어. 처음에 포도당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쪼개.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게 이산화탄소랑 물이 아니야 아직. 그거 만들려면 끝까지 가야 돼. 아직 거기까지 못 갔고요. 뭐 하나 만들 거예요. 그때 효소가 작용할 거야. 요때만 작용하는 효소가 작용해줄 거야. 그 다음에 그 만든 게 다시 반응물로 작용해서 다음 거 만들 거야. 사이클이잖아요. A 가지고 B 만들 거고요. B 가지고 C 만들 거예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데 필요한 요소랑 B에서 C로 가는데 필요한 요소도 다르겠죠. 기질이 달라졌으니까. 맞아? 그래서 이 각각의 중간 생성물은요. 결국 그 다음 반응에 반응물로 작용해줄 거고요. 그때마다 다 효소 쓰일 건데 이 효소들 종류 싹 다 다를 거예요. 기질이 달라졌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이다라는 게 이 뜻이야. 그냥 계단 내려가듯이 이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 최종 생성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물질대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대사의 각 단계마다 특정한 요소가 작용해줘야 되고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에너지 방출될 수도 있고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단계의 반응에서 생성된 물질이 다음 반응에 반응물로 작용하는 것까지. 지금 이 문장에서는 요거랑 중요해요. 첫 번째 문장은 대충 이해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익숙한 거예요. 설마 이거 동화작용, 이화작용 아직 못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화작용, 이화작용 알고 있죠? 동화작용 하시면 작고 단순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하는 반응이고 이화작용하면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단순한 물질로 분해하는 반응인데 조금의 변주를 주기 위해서 이 작고 단순한 물질, 크고 복잡한 물질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시면 좋아요. 이걸 물어볼까요? 물질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우리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 방출하는 반응으로 많이 이야기했었죠, 생명과학에서. 그거 말고 물질이 어떤 물질에서 어떤 물질로 가는 건데? 라고 조금 더 많이 물어봐요, 문제들에서. 그래서 작고 단순한 물질, 크고 복잡한 물질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를 통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당연히 붙어 나오면 돼. 작고 단순한 물질과 크고 복잡한 물질.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아마 싹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기초대사량 들어본 적 있어?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죠?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는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심장박동하는데 에너지 필요할 거야. 그쵸? 내가 생명 유지하려면 적어도 심장박동은 일어나야 되잖아. 그때 필요한 에너지 같은 게 기초대사량이에요. 내가 호흡 운동하는데 필요한 거, 심장 운동하는데 필요한 거, 심장박동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거, 이런 것들. 그럼 활동대사량은 뭐냐? 기초대사량 말고 나머지 다양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 이때 필요한 게 활동대사량이야. 그리고 우리가 하루 동안 필요한 요 대사량을요 1일 대사량이라고 부를 건데 1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이랑 활동대사량이랑 음식물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까지 합쳐줄 거예요. 자, 기초대사량, 활동대사량, 음식물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네? 왜 그럴까요? 우리 분명 소화흡수 해야지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왜 얘는 빠져나와 있을까? 내가 심장박동 횟수는요 뭐 운동을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심장박동 횟수 자체가 매일매일 많이 달라질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 먹는 건 보시면 내가 오늘은 치킨을 먹을 수도 있고요 내일은 좀 몸에 좋은 샐러드를 먹을 수도 있고요 뭐 다음날은 피자를 먹을 수도 있고요 먹는 게 맨날 달라져요.
그럼 먹는 음식에 따라서 소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는 기초대사량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도 나와 있어요. 따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1대사량이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이다. 이건 틀렸다고 해야 돼. 음식물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합쳐주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이걸 우리가 1대사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에너지 대사의 균형은 아무도 안 틀려요. 먹은 거랑 쓴 거 중에 먹은 게 더 많으면 부족일까 과잉일까? 먹은 게 더 많아. 과잉이죠. 에너지 섭취량이랑 소비량 중에 섭취량이 많으면 에너지 과잉이고요. 섭취량이랑 소비량 중에 소비한 게 더 많으면 에너지 부족이죠. 둘이 같으면 에너지 균형이고요. 이거 설마 안 틀릴 거예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낼 땐 저건 너무 쉬우니까 밑에 있는 탐구자료창 문제처럼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보시면 이 문제에서는 섭취량은 그래도 줬어. 2685kcal인데 소비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에너지 소비량의 단위 보시면 킬로칼로리가 분자에 들어가 있고요. 분모에 킬로그램이랑 시간 들어있어요. 이 킬로그램 체중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고 여기에 있는 시간은 이 활동 내용이 몇 시간인지 이야기해 줄 거야. 그러면 잠자기에 전체적으로 소비한 킬로칼로리가 얼마인지 이야기하려면 0.9 곱하기 7 곱하기 60kg 해줘야 되는 거야. 맞을까요? 단위까지 같이 써주면 곱하기 해서 잠자기 전체의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할 수 있어. 그 방식을 여기 나머지에 대해서도 쭉 다 해주시면 돼요. 해서 1일 에너지 소비량을 계산을 할 거야. 계산은 직접 하실 거예요. 계산한 다음에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랑 에너지 섭취량이랑 누가 더 많아? 섭취량이 더 많죠? 그럼 과잉이야? 부족이야? 에너지 과잉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됐을 때 체중 증가할 수 있고 비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요. 계산만 실수 안 하시면 웬만하면 안 틀릴 거예요. 괜찮을까요? 계산하는 방법도 됐죠? 그럼 요거는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에 핵심 체크는 풀고 가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으로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을 구분하는 거. 물질 대사 좋아요. 동화작용이랑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게 그렇죠. 기초대사량이고 기초대사량 제외하고 공부나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 이게 활동대사량이죠. 그 다음에 기초 더하기 활동 더하기 소화흡수까지 하시면 1일 대사량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의 균형 건강 유지하려면 에너지 섭취량이랑 에너지 소비량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됐죠? 요쪽의 문제들도 아마 혼자 푸셔도 요 정도는 충분히 푸실 거고요. 넘어가 보시면 79쪽.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자, 그래서 광합성이랑 세포호흡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정의 설마 이제 모르지 않아요? 광합성, 빛에너지 흡수해서 CO2랑 H2랑 이용해서 포도당이랑 산소 만드는 거, 세포호흡, 포도당 분해해서 에너지 얻는 거 알고 있고요. 일어난 장소 염록체랑 미토콘드리아인 거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요 과목에서는 조금 또 변주를 주겠다고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요.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의 빛 에너지 가지고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세포호흡 할 때는 요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 가지고 ATP의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요. 열 에너지도 나올 거고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하면서 ATP 사용하고 있지. 이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결국 어디부터 온 거예요? 결국 그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어디 나오겠어? 제일 위에. 그렇죠. 태양의 빛 에너지 나온 거야. 그래서 결국 모든 생물이 사용하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의 빛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다. 생명체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요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에너지이다. 조금 더 에너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괜찮죠? 세포호흡할 때 포도당 분해했을 때 ATP에 전부 다 저장되는 거 아니고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일부는 열로 방출된다 이야기했던 거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저장은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냥 과목 바뀌었다고 조금 더 그냥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고, 요 내용도 우리 알고 있어요. 태양의 빛에너지 광합성 통해서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저장되었다가 세포호흡 통해서 ATP의 화학에너지로 저장되었다가 분해되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데 쓰고 있더라. 됐죠? 그 다음에 세포호흡과 연소 비교는 통합과학 때 지겹도록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탐구자료창 보면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 요 바이오 챔버라는 챔버에다가 발화 중인 콩이랑 마른 콩이랑 놔뒀대요. 그러니까 싹 트고 있는 콩이랑 마른 콩이랑. 싹 트고 있는 콩은 세포호흡을 할까 안 할까? 싹 트고 있으니까 물들여서 하겠지. 세포호흡 하고 있을 거고요. 마른 콩은 세포호흡 많이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챔버에다가 이산화탄소 농도 센서랑 온도 센서를 달아놓고 이산화탄소 농도랑 온도 변화를 관찰을 했더니 발화 중인 콩에서 이산화탄소가 늘어났네요. 온도 올라갔네요. 맞아요? 왜?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해? 세포호흡하면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랑 물 나올 거니까. 이산화탄소 나오니까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온도는 왜 증가해? 세포호흡할 때 전부 다 ATP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열에너지로 방출되는 것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발화 중인 콩에서만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증가하고 있다. 자, 그런데 두 개 다 마른 콩에서는 파란 선은 지금 그냥 쭉 일자로 이어져 있죠. 거의 변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마른 콩에선 이런 결과가 나타났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마른 콩에선 세포호흡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돼요. 발화 중인 콩에서는 세포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마른 콩에서는 세포호흡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비교해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실험 결과가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또 같은 탐구 다른 실험, 여기에 있는 실험도 한번 볼 건데 1번, 2번, 3번이 있고요. 1번이랑 2번에는 발화 중인 콩을 넣은 거야. 싹 트고 있는 콩. 세포호흡 할 거예요. 3번에는 마른 콩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름종이 넣어놨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증류수를 적셔놨고 2번, 3번은 수산화칼륨 용액을 적셔요. 저 수산화칼륨 왜 넣냐 라고 했을 때 CO2를 흡수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너네 석회수랑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무역해 흐려지죠? 그거 외웠듯이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2번이랑 3번은 이산화탄소 나오면 그거는 흡수하겠다라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잉크방울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놨어요. 됐어?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1번에서는 잉크방울이 요거 한 칸만큼 움직였네요. 2번에서는 좀 더 많이 움직였어요. 3번은 변화가 없었네요. 결과 3개 됐을까요? 그 결과가 왜 나왔냐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엔 요 안에 있는 기체 중에서 어떤 기체를 흡수했을까? 어떤 기체를 사용해? 세포호흡해야 되니까 산소 흡수해야 되죠. 맞아? 산소 흡수했을 거야. 그러면 기체의 양이 줄어들었겠지? 맞아요? 기체의 양이 줄어들었을 텐데 얘가 세포호흡할 때 산소를 흡수만 하나요? 기체의 변화가 없어? 방출하는 기체도 있어요. 그게 누구야? 이산화탄소 방출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흡수한 산소의 양이랑 방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의 차이만큼 요만큼만 이동했을 거예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긴 했을 건데, 근데 흡수된 산소는 산소 흡수 때문에 이렇게 쭉 이동을 했는데 나온 이산화탄소는 다 어떻게 돼? 이 수산화칼륨에 다 흡수될 거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얘를 다시 밀어주질 못한 거야. 흡수한 산소의 양만큼 잉크방울이 앞으로 당겨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 결과는 흡수된 산소의 양만으로 나온 결과인 거야. 얘네는 그 차이만큼으로 나온 결과인 거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변화가 없었던 거고. 됐을까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는 결과 해석인 거야. 1번에서는 소비된 산소의 부피 빼기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만큼, 2번에서는 소비된 산소의 부피만큼 이동한다. 두 개 차이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 두 가지 실험 기억해 주시고, 궁금해. 삶은 콩으로 실험하면 어떻게 될까 되어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지. 세포호흡 안 하겠지. 왜? 이제 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 방금 쭉 훑어보면서 했던 얘기 있어. 효소의 활성에 관여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온도랑 pH. 그 중에서 삶은 콩은 뭘 과도하게 변화시킨 거야? 온도. 그 효소가 변성될 때까지 온도를 바꿔준 거잖아요. 효소가 변성되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 효소가 변성된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원래 온도로 돌아와도. 너네 고기 구웠어. 고기 식으면 다시 생고기 돼요? 아니죠. 걔네도 단백질이지. 단백질은 한번 변성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런 결과가 나타난다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혹시 어려운 거 있어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ATP의 구조와 이용이 있는데, ATP 구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아데노신이라고 하면 아데닌이라는 거랑 라이보스랑 아데닌 염기랑 라이보스 이 오탄당이랑 합쳐진 거 아데노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인상기가 3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트라이 써서 ATP라고 한다. 그 다음에 2개 붙어 있으면 ADP라고 할 거고요. 다이해서 ADP고, 그 다음에 하나만 붙어 있으면 모노해서 AMP라고 부를 거예요. 인상기 하나면 AMP, 2개면 ADP, 3개 붙어 있을 때 ATP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인산기와 인산기 사이의 결합을 우리가 뭐라고 했지?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 결합을 끊으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됐죠? 그러면 ATP에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몇 개다? 2개 있었죠? 맞아? ADP에는 하나 있고요. 됐어요? ATP랑 ADP 사이의 전환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숫자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숫자 나오는데,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이 이제 숫자로 나와요. 7.3 kcal per 몰이야. 개당이 아니에요. 몰이에요. 1몰의 ATP가 분해될 때 7.3 kcal가 나옵니다. 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ATP의 이용은 우리 요 내용은 다 알고 있죠? 물질 합성할 때 ATP 쓸 수 있어요. 합성할 때 ATP 이용해야 되니까. 동화작용이니까. 그 다음에 능동수송에 ATP 이용된다. 나트륨 칼륨 펌프 배우면서 했던 능동수송. 그 다음에 기계적인 활동, 내가 이야기하거나 움직일 때, 그럼 기계적인 활동에도 ATP에서 분해되는 에너지 사용할 거다. 됐을까요? 그 다음 밑에 핵심 체크. 광합성과 세포호흡에서의 에너지 전환. 태양의 뭐가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에 저장된다? 빛에너지. 자, 그 다음에 유기물의 어떤 형태로 저장돼? 과학에너지. 그 다음에 세포호흡을 통해서 생명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고, 자, ATP의 구조. 아데노신의 몇 개의 인상기? 3개의 인상기. 그럼 이 아데노신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데닌이랑 라이보스. 그쵸? 자, 그 다음에 ATP는 뭐랑 무기인산으로 분해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 방출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ADP랑 무기인산이 세포업으로 방출된 에너지 흡수해서 ATP로 재생되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됐어? 응.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표자료 분석도 보시면 이거 많이 봤던 그림이죠? 문제 풀 수 있을 거고, 그 뒤에도 자료들 쭉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다 봤던 자료들이거든. 그래서 문제는 89쪽까지 풀어주실 거예요. (89쪽까지) 풀어주실 거고, 이런 식으로 4번처럼 방금 그 1 대사량 문제 있죠. 에너지 섭취량, 소비량 하던 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거고, 계산이 조금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시간 좀 빼주려고 이런 문제 한 문제씩 낼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이 문제 푸는 거 나중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균형 문제. 간단하게 요 2번처럼 체중이 A는 증가했고 B는 감소했어. 이것만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A는 섭취량이랑 소비량 중에 누가 많다? 섭취량이 많고 B는 소비량이 많다라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 줘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체중 변화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문제도.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아서 문제를 맨 앞쪽에 몇 쪽이니? 12쪽부터 해서 일단 푸실 거예요. 12쪽부터. 지질 중에서도 어떤 지질? 세 가지 종류. 오케이. 단백질의 단위체가 폴리펩타이드일까? 폴리펩타이드가 헥산으로 치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랑 같은 거야. 폴리라는 게 엄청 많이 붙었다는 뜻이야. 아니야, 펩타이드 아니야. 네 글자는 맞아. 아미노산.
F는 2, 4, 해도 되죠. 봐도 되는데 ABC는 지방이잖아. 지방 무래도가? 야, 너 식용유 무래도가? 안 녹잖아. 지방 물에 안 녹고 유기용매 아마 이런 비교해서 하거든요. 저 유기용매 해먹을 거예요. 지방 같은 거 녹이는 애들